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빅테크 CEO들은 수소 연료 전지를 엄청나게 조롱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수소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에너지에 돈을 쓰는 건 나라의 운명을 도박에 거는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이 당시 미국의 물류 심장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독일 트럭은 충전 대기 때문에 멈춰 서 있었으며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소 시장을 포기해버린 것. 미국 대규모 투자자들은 수소 관련 주식을 모조리 던지는 상황까지 왔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알프스를 넘어 항만과 물류센터를 밤새 질주하던 정체불명의 수많은 트럭들. 놀랍게도 그 트럭의 이름은 대한민국 현대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대차가 이 기술을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고 돈만 잡아먹는 실패한 기술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강국들이 오직 한국 하나를 막기 위해 손을 잡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모두가 포기한 미래를 혼자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가 지금 한국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물류와 에너지 산업을 분석해온 드와이트 잭슨입니다. 전 세계 항만을 돌아다니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술이 결국 돈이 되는지를 숫자로 읽어왔죠.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위기가 아니라 통계를 믿어온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처음으로 흔든 건 스위스 알프스의 새벽 4시였어요. 그날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는 이미 끝난 기술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확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업계가 수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조용히 발을 빼더니 수소 혁명을 외치던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소 운송 트레일러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사고 하나로 공중에 떠 있던 수소 시장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충전소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보조금 정책은 조각났습니다. 월가에서는 수소 기업 주식을 던지듯 팔아치우는 분위기가 번졌어요. 한때 미래의 연료라고 불리던 것이 어느 순간 사기꾼들의 언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객사 임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류의 미래는 배터리 전기 트럭뿐입니다. 수소는 이미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에 있는 고객사 중 한 곳에서 데이터 파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기 보고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숫자를 훑어 내려가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알프스 산맥 물류 구간에서 한국산 수소 트럭의 운행 효율이 디젤 트럭을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비 하나가 아니었어요. 운행 시간, 충전 횟수, 화물 적재량, 고지대 출력 유지율까지 전 항목에서 디젤보다 앞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수치가 단발성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수십 대의 트럭이 수개월째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측정 장비 문제이거나 데이터 입력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시 재확인 요청을 보냈고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오류 없음. 저는 결국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향했어요.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새벽 4시의 스위스 물류센터는 낮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화물 컨테이너들이 흐릿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지게차 소리와 무전 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잠시 그 풍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멈춰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독일산 트럭들이 충전 구역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배터리를 채우는데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탓에 물류 흐름 전체가 멈춰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운전석 안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컨테이너 옆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유럽 최고 수준의 트럭들이 새벽 한복판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산 수소 트럭들이 충전 구역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 출발했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충전 노즐이 연결되고 계기판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기사가 올라타고 출발, 그 일련의 과정이 10분 이내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트럭이 들어오고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새도록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코트 속으로 파고들어도 발이 얼어도 그냥 서 있었어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트럭은 줄을 서고 있었고 한국 트럭은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알프스 산악 구간의 오르막에서도 출력이 유지된다는 건 현장 관리자의 태블릿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스위스 업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커피를 내밀며 질문을 먼저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왜 독일 트럭 대신 한국 트럭을 선택한 겁니까? 그는 잠시 컵을 내려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독일 트럭은 멋집니다. 그리고 비싸죠. 처음엔 저도 당연히 독일산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동차 컬렉터가 아닙니다. 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국적을 보고 트럭을 사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트럭을 삽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가가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아주 정확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현장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대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 수소 전략, 유럽 물류 데이터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몇 가지 확인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밤새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 기술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답을 찾아가던 중 화면에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IMF, 한국 외환위기, 국가 부도 위기,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그 시절.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현대차 수소 연구팀의 출발점이 바로 그 시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던 바로 그때 이 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스위스 새벽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무너지던 그 순간에 이미 30년 뒤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 독백이 새벽 공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고 동이틀 무렵까지 한국과 현대차에 관한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이 수소 기술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발했는지 파악하면 보고서 한 단락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그 질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 붕괴, 국가 부도 직전. 저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도 그 시절 뉴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연일 한국 경제의 붕괴를 보도했고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거리마다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평생 모은 금을 나라에 바치려는 줄이 전국 각지에 늘어섰어요. 그 시절의 한국은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현대차 내부에서 수소 연구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인 시절에 가장 먼 미래를 바라보는 연구팀을 만든다는 것. 그것도 당장 돈이 될 기술도 아닌 수소 에너지를 주제로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현대차 내부 분위기를 다룬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풍경을 그리고 있었어요.
외환 위기의 충격이 회사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부서마다 인원이 잘려나갔고 회의실에서는 비용 절감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생존 자체가 의제였던 시절이었어요. 당연히 임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엔진 기술도 일본에 밀리는데 무슨 수소입니까? 지금 당장 회사가 버티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 돈을 지금 어디 쓰겠다는 겁니까? 이 말들이 당시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수소팀은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부서였습니다. 리턴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기술에 돈을 쏟아붓는 건 그 시절엔 사치를 넘어 무책임한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팀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록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소팀 초기 책임자가 임원 회의에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한국은 영원히 남의 기술만 사다 쓰는 나라로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기술 전략에 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아주 쓴 현실 인식이었어요.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핵심 기술은 일본과 독일에서 사다 써야 했습니다. 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조립해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남이 만든 판 위에서 뛰는 것에 그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수소팀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길이 순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기록들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연료 전지는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이었어요. 핵심 부품은 조금만 불순물이 섞여도 망가졌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테스트 도중 화재가 나기도 했고 수억 원짜리 장비가 실험 한 번에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실패가 반복될수록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연구소 복도에서 실제로 들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직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상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을 겁니다. 연구원들은 회사 차원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나라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더 자료를 뒤지다가 오래된 인터뷰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수소팀에서 일했던 한 연구원의 인터뷰였어요. 화질이 거칠고 음성이 낮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우리를 미쳤다고 했어요. 회사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그런데 뭘 수소 타령이냐고요. 저도 솔직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도 남의 엔진만 조립하는 나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25년을 살아온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결국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창의성보다는 효율, 선도보다는 추격. 그게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먼저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으면서도 실패하면서도 불안에 떨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해가 알프스 능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컵에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나라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후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찾아다니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쓰려 하면 어느새 한국 자료를 뒤지고 있었고 고객사 회의 중에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그날 새벽 스위스 물류센터 풍경이 맴돌았어요. 독일 트럭이 줄 서 있던 장면, 한국 트럭이 10분 만에 충전을 끝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장면,
저는 결국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기술을 처음 시작한 것이 외환위기 시절이라는 건 이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세상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 작은 연구팀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초기 몇 년은 말 그대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은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먼 분야였어요. 실험실에서 작동하던 것이 실제 차량에 탑재하는 순간 전혀 다른 문제들을 터뜨렸습니다. 진동과 충격, 온도 변화, 습도 차이가 모두 변수였어요.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은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순도가 조금만 떨어지는 수소가 들어와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밀봉 기술이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테스트 중 작은 화재가 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어요. 실패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장비가 실험 한 번에 못 쓰게 되고 수개월 걸려 만든 부품이 테스트 첫날 망가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연구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 압박이 커졌어요. 그 압박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팀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올라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밑 빠진 독입니다. 언제 수익이 납니까? 올해입니까? 5년 뒤입니까? 10년 뒤입니까? 이 돈으로 엔진 기술을 더 개선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판에 수소팀이 쉽게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반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밖을 보면 상황은 더 암울했어요. 수소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이미 연료전지 기술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고 특허 장벽도 높았어요. 독일은 정밀 제조 기술과 부품 공급망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어요. 국산화율이 낮다는 건 단순히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경쟁에 불리하다는 의미였고 유사시 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취약점이기도 했어요. 당시 세계 언론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시절 업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소차 경쟁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요타와 혼다의 이름은 나와도 현대차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은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팀 내부에서 전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일본이나 독일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같더라도 설계와 구현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고 그 데이터를 다음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실패를 낭비로 보지 않고 학습 자료로 삼은 것이었어요. 협력사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번졌어요. 소규모 부품 업체들이 하나둘씩 수소 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회사 자금 대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 넣었어요. 실패하면 회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문장은 현대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라 전체가 함께 버텨내는 전쟁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년에 걸친 실패와 재시도 끝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차.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시절 기록들을 되짚어 보니 그 발표가 얼마나 대단한 순간이었는지 새삼 실감이 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추격자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수소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 가능한 형태로 세상에 먼저 내놓은 것이었어요. 테스트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진짜 양산형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한국은 늘 늦게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늦게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먼저 닫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펼쳐진 현실이 더 잔인했어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수소 승용차는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차량 가격이 너무 높았고 수소를 넣을 수 있는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배터리 전기차에 눈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만들어낸 전기차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반면 수소는 복잡하고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언론은 가차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결국 아무도 사지 않는 차를 만들어냈다고 비웃었어요.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수십 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소 기술 전체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번졌어요. 배터리가 다 이깁니다. 수소는 끝났어요. 그 말이 업계에서 공식 결론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성공이 아닌 순간, 세계 최초를 달성했는데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시간이 현대차 수소팀에게 어떻게 느껴졌을지 조금은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수소 승용차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현대차는 그 다음에 무언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십 년 뒤 유럽 물류센터에서 제가 목격한 풍경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 시장에서 외면당한 것, 그 이야기를 자료로 읽고 있는 저도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 결과를 마주한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수소팀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기록들은 당시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발표 직후 며칠 동안 연구소 내부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직후라고는 믿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론의 축하도 시장의 환호도 없었어요. 대신 수소 승용차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기술이라는 냉담한 평가만 돌아왔습니다. 그 침묵이 거치고 나자 이번엔 거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회사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이제는 정말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기술에 계속 투자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먹어 들어가고 있었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규모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간에 수소에 발목 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배터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20년 넘게 달려왔지만 시장이 답을 줬습니다. 배터리입니다. 그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제로 몇몇 인력이 배터리 부서로 이동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수소팀이 실패한 조직이라는 시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그 분위기는 느껴졌을 거예요. 남은 연구원들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쏟아온 시간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수소팀이 해체됐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무렵 팀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팀은 수소 승용차가 왜 팔리지 않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해부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마케팅이 문제였을까요? 충전 인프라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모든 이유가 조금씩은 해당됐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소라는 기술이 승용차라는 형태와 맞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승용차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편의성과 가격입니다.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고 비싼 차량 가격을 감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배터리 전기차는 집에서도 충전이 됩니다. 수소차는 그게 안 됐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수소는 단점만 많은 기술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팀은 전혀 다른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트럭과 물류 차량의 운행 패턴이었어요. 화물 트럭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빠르게 달려야 해요. 그런데 배터리 전기 트럭은 충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배터리가 클수록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게다가 대형 트럭에 필요한 용량의 배터리를 실으면 차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성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었어요. 반면 수소는 달랐습니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10분 안팎이었어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탱크는 배터리보다 가볍고 작았습니다. 장거리 운행의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고지대, 혹한, 장거리, 반복 정차, 물류 현장에서 트럭이 만나는 모든 가혹한 조건이 오히려 수소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팀은 그 순간 핵심을 짚어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은 여기가 아니었다. 승용차가 아니라 세상의 물류를 움직이는 대형 트럭이 진짜 전장이었다. 그 결론이 나왔을 때 팀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회사 전체에 납득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수소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임원 회의가 잡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수소를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도 있었고 논리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배터리를 선택했다.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소팀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치지 않았어요. 대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승용차는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 것은 승용차 시장입니다. 수소 기술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형 트럭의 배터리 무게 데이터, 충전 시간에 따른 물류 손실 비용, 장거리 운행 수익성 비교 수치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배터리는 승용차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수소는 물류를 위한 기술이었어요. 세상에 식료품, 의약품, 공산품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 차량. 그것이 수소가 싸워야 할 진짜 무대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를 잘못 골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전장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묘사한 기록을 읽으며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회의에서 수소팀은 해체됐을 겁니다. 실패한 기술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서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쪽이 이겼을 거예요. 합리적 판단이었을 겁니다. 시장은 이미 배터리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방향을 수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쌓아온 기술을 버리지 않고 그 기술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다른 무대를 찾아냈어요. 그 결정이 이후 유럽 물류 시장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걸 그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상상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 담은 차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찾아낸 새로운 전장, 그 첫 번째 무대는 스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스위스였는지를 알게 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가장 쉬운 길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먼저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상용 수소 트럭의 첫 번째 해외 시장으로 스위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류산업의 논리로 보면 첫 해외 시장은 보통 가장 우호적인 곳을 고릅니다. 규제가 유연하거나 경쟁이 덜하거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요.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은 곳에서 먼저 입증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배출 기준이 극도로 엄격하고 기후 관련 정책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게다가 지형 자체가 물류 트럭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알프스 산악 지형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면이 얼어붙는 환경에서 트럭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느냐는 것. 그것이 스위스 물류의 일상적인 조건이었어요. 디젤 트럭도 힘들어하는 환경에서 검증이 채 끝나지 않은 수소 트럭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하필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까? 조금 더 쉬운 곳에서 먼저 성과를 쌓고 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단호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합니다. 그 전략 하나가 이후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스위스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대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럭을 그냥 팔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물류업체 입장에서 수소 트럭을 구입하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차량 가격도 높지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부품 조달은 될 것인지, 중고 가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새로운 기술이 5년 뒤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인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한 기술에 선뜻 큰 돈을 쓸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현대차는 그 문제를 전부 자기 쪽에서 떠안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방식이었어요. 물류업체는 달린 거리만큼 요금을 냈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고장이 나도 현대차가 처리했어요. 정기 점검과 유지 보수도 포함이었고 수소 충전 비용까지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물류업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화물을 목적지까지 제때 운반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스위스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수익을 사는 거네요. 그 말이 업계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독일과 유럽의 기존 상용차 업체들이 트럭을 팔고 거기서 끝내는 동안 한국은 물류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산악 구간, 새벽 배송 루트, 도심 쓰레기 수거, 국경을 넘나드는 장거리 물류까지 한국산 수소 트럭들은 스위스의 다양한 현장에 투입됐고 결과는 하나하나 기록됐습니다. 충전 소요 시간, 주행 가능 거리, 출력 유지 여부, 혹한에서의 반응 속도, 고지대 연료 소비 패턴까지 모든 데이터가 쌓였어요. 특히 독일산 트럭들이 배터리 충전 대기로 물류 흐름이 끊기는 새벽 시간대에 한국 수소 트럭은 10분 충전으로 연속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운행한 물류 기사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새 기술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수소라는 단어 자체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기사들은 조용하고 진동이 적고 출력이 안정적인 수소 트럭 운전에 익숙해졌습니다. 일부는 디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증언들을 읽으며 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리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건 보고서 숫자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쌓아가는 것은 단순한 판매 성과가 아니었어요. 누적 주행 거리가 늘어날수록 경쟁사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전 데이터였어요.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와 실제 도로 위에서 수년간 쌓인 데이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료전지 스택이 극한의 온도 변화를 몇 번이나 버티는지, 압력 센서가 반복 충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영하 20도의 새벽에도 시동이 걸리는지, 이 모든 것은 실험실이 아닌 도로 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였어요. 경쟁사들이 아직 시험 차량을 굴리고 있을 때 현대차는 이미 수백만 킬로미터의 실전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현대차는 연료전지 내구성을 개선하고 충전 효율을 높이고 출력 유지 시스템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실패가 곧 개선이 되는 구조였어요. 누적 주행 거리가 2천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던 순간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경쟁사들이 여전히 카탈로그와 시뮬레이션을 들고 유럽 물류업체를 찾아다닐 때 한국은 이미 실제 도로 위에서 답을 내고 있었어요. 실험이 끝나고 검증이 끝난 기술이 아니라 아직 험하고 불안전하더라도 현장으로 먼저 뛰어드는 것,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려 했어요. 일본은 원천 기술의 우월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장으로 들어갔고 현장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스위스 물류센터에서 밤새 움직이던 그 트럭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트럭들이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트럭들 한 대 한 대가 달릴 때마다 한국은 세상에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쌓이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현대차의 수소 트럭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무렵,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생생하게요. 수소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균열이 번졌습니다. 수소 혁명을 외치던 스타트업 몇 곳이 실제로는 기술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허위 홍보를 반복했고 실제 주행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 수소 시장 전체가 불신의 눈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운송 트레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언론이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면서 수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몇 달 사이에 수소 충전소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소 관련 종목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시기에 수소 관련 보고서 작업을 거의 접었습니다. 고객사들이 더 이상 수소 기술 전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수소 이야기를 꺼내면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배터리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 중국 전기 상용차. 그쪽이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저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미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도 번졌어요. 한국 수소 트럭이 스위스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기존 강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개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독일 상용차 업체들은 기존 디젤 엔진 기술 기반의 수소를 접목한 신형 트럭을 서둘러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연료전지, 원천 기술과 특허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유럽 내 수소 충전 인프라 선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세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구도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이 각자 다른 강점을 들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술, 특허, 자본, 인프라. 각자가 가장 강한 무기를 들고 같은 방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 언론은 이 구도를 어렵지 않게 읽었습니다. 한국이 잠깐 앞서 있을 뿐이다. 결국 전통 강자들이 판을 가져갈 것이다. 그 말은 틀린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자본의 규모만 봐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역사의 깊이도 달랐어요. 유럽과 일본의 상용차 브랜드들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관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한 번도 판을 주도해 본 적 없는 한국산 트럭이 그것을 단기간에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압박은 현대차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연료전지 핵심 소재 가격이 올랐어요.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간이 생겼고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졌습니다. 거기에 경쟁사들의 공세까지 겹치면서 내부에서 다시 흔들리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투자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일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들이 다시 회의실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 순간이 한국 수소 산업 전체에서 두 번째 가장 위험한 갈림길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가 승용차 실패 직후였다면 이 순간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흔들림이 동시에 찾아온 이중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투자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렸습니다. 더 강력한 수소 저장 탱크, 더 긴 주행 가능 거리, 더 빠른 충전 시스템 개발에 자원을 집중했어요. 기존 트럭 라인업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 모델 개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수소 차량 보급 확대, 충전 거점 추가 구축, 수소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잇따라 나왔어요. 단순히 현대차를 돕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수소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유럽도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거세질수록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어요. 주요 도로망마다 일정 간격으로 수소 충전 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럽 물류 시장은
수소의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역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한국 연합군이 형성될수록 오히려 유럽의 수소 시장이 더 빠르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긴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가진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전체를 보면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갖고 있던 질문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흔들리자 투자를 거뒀어요. 유럽 기업들은 경쟁이 격화되자 연합을 만들어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쪽을 선택해왔어요. 저는 조사 자료들을 넘기며 그 패턴이 수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한국이 세계 수준에 오른 산업들을 되짚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택을 했던 산업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들어갔고 남들이 물러날 때 더 깊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집요함이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 기술이 시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와도 경쟁자들이 몰려와도 내부가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노트에 써놓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결론이었지만 25년간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으로서 이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이후 벌어진 일들로 완전히 확인됩니다. 저는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시장의 흐름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기존 강자들을 위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몇 차례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는 견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합해서 막으려 합니다. 한국 수소 트럭은 정확히 그 세 번째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개별적으로 방역을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방향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상용차 업체들은 빠르게 수소 트럭 라인업을 내놓으며 유럽 물류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홍보 공세를 폈습니다. 수십 년의 브랜드 신뢰를 내세우며 한국산 트럭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말을 흘렸어요. 일본은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원천 특허를 앞세워 기술의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유럽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충전 인프라를 먼저 깔아두면 트럭 시장도 자연히 따라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형국이었어요. 그 압박은 단순히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내 일부 물류업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브랜드와 수십 년 관계를 맺어온 업체들, 일본 부품사와 공급망이 얽혀있는 업체들이 다시 선택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 트럭이 뛰어나다는 건 알겠지만 독일이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어느 쪽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안전한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유럽 물류시장 전체에 불확실성이 번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현대차 내부에도 그 분위기가 전해졌어요. 차량 생산 속도가 수요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공급망 일부에서 병목이 생기면서 납기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공급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고가 현대차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유럽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우려를 들었어요. 한국 수소 트럭의 성능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공급이 불안정하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계약이 끊깁니다. 그게 물류산업의 냉정한 논리예요. 저는 솔직히 그 시점에서 한국이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독일의 브랜드, 일본의 기술 역사, 미국의 자본.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건 어떤 기업에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그 순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역에 나섰어요. 경쟁사들이 홍보 자료와 브랜드 가치를 내세울 때 현대차는 숫자를 꺼냈습니다.
2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전 누적 주행 데이터였어요. 알프스 산악 구간의 오르막 내리막에서 축적된 출력 안정성, 데이터 영하 25도의 혹한에서도 정상 작동한 연료 전지 스택 기록, 수만 번의 반복 충전을 거치고도 유지된 탱크 내구성 수치, 장거리 운행 후 부품 교체 주기 분석까지 그 어떤 경쟁사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독일 트럭은 실험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트럭은 기술 논문을 제시했어요. 한국 트럭은 실제 도로 위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 물류업체 의사결정자들이 그 차이를 모를 리 없었어요. 물류 산업에서 신뢰는 브랜드가 아니라 실적이 만듭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 기준에서 2천만 킬로미터의 실전 기록은 어떤 광고보다 강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의 물류업체들이 현대차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업체들이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실제로 달려봤더니 수익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독일 트럭이 충전대기로 멈춰 있는 시간 동안 한국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 시간이 곧 돈이었어요. 배달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루트가 하나 더 소화됩니다.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한 업체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과거를 팔고 있었고 한국은 우리가 내일 벌 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더 이상 반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 경쟁의 결과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결론을 본 건 많지 않았어요. 보통은 시장이 천천히 여러 플레이어에게 나뉘어 자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유럽 시장은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과 일본이 원천 기술과 역사를 앞설 때 한국은 오직 현장에서 쌓아온 증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이겼습니다. 저는 유럽 항만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한국 수소트럭 행렬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이 기술이 끝났다고 단언한 사람이었어요. 수소는 배터리에게 시장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고, 고객사 회의에서 그 결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눈앞의 풍경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생각했어요. 나만 틀린 게 아니었다. 독일이 틀렸고, 일본이 틀렸고, 월가가 틀렸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물류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 음식은 김치 정도만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조금 신기합니다. 스위스 물류센터에서 처음 그 풍경을 목격한 이후 저는 몇 달에 걸쳐 한국 수소산업 전체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가로서의 직업적 의무감이었어요. 고객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사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게 됐습니다. 궁금해졌어요. 개인적으로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나라인가? 수소트럭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의 한국이에요. 저도 그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뉴스로만 봤던 거예요. 숫자로 봤고 경제 분석 자료로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료를 뒤지면서 그 시절 사진들을 처음으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금을 모아 나라에 내놓으려는 줄이 전국 각지에 늘어선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결혼 반지, 어머니의 금목걸이,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들고 나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은 금이 25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개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세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에 현대차 수소팀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연결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트럭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요.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국내 물가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한다는 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신경줄 하나를 다른 나라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수소는 다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물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예요. 수소 물류가 자리를 잡고 수소 충전 인프라가 전국에 깔리고 수소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한국은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에너지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목표로 세운 숫자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 방향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소 차량 보급 수백만 대, 충전 거점 수천 곳, 수소 가격 안정화. 그 목표들은 현대차 하나의 성장 계획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에너지 독립으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됐습니다. 수소 산업이 커질수록 현대차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회사, 밸브와 압력 센서와 냉각 장치를 만드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커졌습니다. 현대차 트럭 한 대에는 한국의 수십 개 기업이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트럭이 한 대 팔릴 때마다 그 생태계 전체가 움직입니다. 한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수소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보다 그 구조 자체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대기업 하나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방향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빠른 추격자로 봐왔습니다.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압니다. 한국은 추격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가장 힘들던 순간에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먼저 골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조롱받고 외면당하면서도 그 길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이 세상의 물류를 움직이는 간선도로가 됐습니다. 저는 유럽 항만에서 밤새 출발을 준비하는 한국 수소 트럭들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트럭 위에 실렸고 기사들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한 대씩 또 한 대씩 출발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디젤 트럭처럼 요란하게 굉음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십 년 전 연구소 복도에서 실패 보고를 들으며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을 떠올렸어요. 금반지를 들고 새벽부터 줄을 서던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접으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발언하던 수소팀 책임자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지금 이 풍경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미래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미래는 이미 저 트럭 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운전석에는 대한민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수소라는 기술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느끼셨다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이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차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외환위기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 줄기 집념이 결국 유럽과 미국의 물류 심장부를 바꾸는 기술로 자라났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